저는 올해 81입니다. 40년을 심장외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강남의 큰 병원에서요. 제 손을 거쳐간 환자가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 몇천 명은 될 겁니다. 심장이 멎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면 저는 그 안에서만큼은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제가 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제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제 딸 말입니다. 수술은 정밀합니다. 1mm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죠. 판단은 신속해야 하고 결정은 확고해야 합니다. 주저하면 환자가 죽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40년을 살다 보니 집에 와서도 똑같이 했나 봅니다. 메스를 지듯 말을 했습니다. 잘라내듯 거절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그게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었는데 집에서는 그게 관계를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딸아이가 20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느 일요일 저녁에 제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미국 가서 미술사 공부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들은 지 3초 만에 답했습니다. 그건 안 돼. 돈 낭비야. 수술실에서 제가 배운 대로요. 신속하게, 확고하게. 그게 제 딸과 제대로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게 25년 전입니다. 딸은 지금 서울에 삽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택배가 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하고 짧은 카드 한 장. 아버지, 건강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15년째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너무 늦어버려서인지 제 서재 찬장 맨 아래 칸에 바둑판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 2학년 때까지 우리는 매주 일요일 오후에 바둑을 뒀습니다. 그게 저희의 유일한 대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둑돌이 판에 놓일 때 나는 소리, 그 작고 명료한 딱 소리가 가끔 귓가에 맴돕니다. 그 바둑판을 1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여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서요.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명의로 살았다고, 존경받을 만한 커리어라고. 맞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요. 하지만 수술복을 벗고 나면 저는 그냥 딸 하나 제대로 못 지킨 늙은이일 뿐입니다. 제가 칼을 쥐었을 때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아버지들은 적어도 딸하고 밥은 같이 먹으니까요. 일요일 오후 3시, 그게 우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딸이 어느 날 아빠, 바둑 가르쳐줘 라고 했고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니까요. 수술실에서 온종일 긴장하고 나면 말하는 게 피곤했습니다. 환자 가족들한테 설명하고 후배 의사들한테 지시하고 회의에서 발표하고 집에 오면 그냥 조용하고 싶었습니다. 바둑은 완벽했습니다. 말 없이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 서재 바닥에 방석을 깔고 바둑판을 펼치면 딸은 항상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흰 돌을 제가 쥐고 검은 돌을 딸이 쥐었습니다. 바둑돌이 나무판 위에 놓일 때 나는 소리, 따.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명료했으니까요. 정확했으니까요. 수술실의 기구들처럼. 한 번 놓으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그때는 좋았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깔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바둑판 모서리를 비쳤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보리차 냄새가 복도에서 은은하게 들어왔습니다. 딸은 바둑을 두면서 가끔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그림 보는 눈이 있대? 그래? 그건 좋은데 여기 두면 안 돼. 집 먹혀. 아, 맞다. 저는 바둑에 집중했습니다. 수술하듯이 바둑을 뒀습니다. 몇 수 앞을 읽고 최선의 수를 찾고 확신을 가지고 놓았습니다. 딸의 말은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들리긴 하는데 귀 기울이지는 않는. 대학교 1학년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응? 나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외국? 갑자기 왜? 미술사 있잖아. 그쪽으로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저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미술사? 그런 거 배워서 뭐해? 여기 막아. 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바둑판만 보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애들은 현실성이 없어. 공부는 취직하려고 하는 거지 취미 삼아 하는 게 아니야. 아빠는 내가 뭐 하고 싶은지 관심 없지? 무슨 소리야. 관심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여기 이렇게 두면 돼. 딸은 제가 가리킨 곳에 돌을 놓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세게. 딱. 그 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경고음인지. 그날 바둑을 다 두고 나서 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바둑 그만둘래. 왜? 실력 많이 늘었는데. 그냥 바빠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시험 기간이면 그렇지 뭐. 저는 그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끝나면 다시 두겠거니, 바쁜 시기가 지나면 돌아오겠거니. 하지만 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바둑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보리차 냄새가 얼마나 귀한 건지, 딱 하는 바둑돌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는 걸. 수술실에서 저는 항상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제 딸의 마음이 식어가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았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겠죠?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크면 이해할 거야. 지금은 바쁘니까. 수술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없으니까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황금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실력 좋은 의사라도 손쓸 수 없습니다. 관계에도 황금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딸이야 뭐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바둑판이 아직도 제 서재 찬장 맨 아래 칸에 있습니다. 15년째.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그 딱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6개월 후 딸이 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대학 팜플렛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학교 미술사학과 안내책자였습니다. 저는 그때 막 수술을 마치고 집에 온 참이었습니다. 11시간짜리 심장 판막 수술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신의 하루를 마친 기분이었으니까요. 아빠, 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내일 학교 가야 되잖아. 아빠, 이것 좀 봐줘. 딸이 팜플렛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표지만 봤습니다.
뭐야 이거? 미국 대학교인데? 미술사학과로 유명한 곳이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어서 1년 다녀올 수 있어. 교환학생? 응, 3학년 때 갈 수 있대. 나 신청하고 싶은데. 저는 팜플렛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내려놓았다기보다 던졌습니다. 안 돼. 왜? 왜긴 왜야. 돈 낭비지.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기억합니다. 수술 기록처럼 또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미술사를 배워서 뭐 하려고? 취직이라도 돼? 교수 되려고? 그것도 백 없으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서 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서 제대로 된 거 공부해. 아빠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게 뭔데? 쓸모 있는 거, 의학, 법학, 경영학,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으면 어떡해? 세상이 그런 거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으면 돈부터 벌어. 그 다음에 취미로 해.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꺼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가 떨어질 때 모니터의 숫자들이 하나씩 꺼지듯이 딸의 눈에서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아빠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관심도 없지. 무슨 소리야? 관심 있으니까 이러는 거지. 네 미래를 생각해서. 내 미래? 아빠 체면 아니고? 뭐? 의사 딸이 미술사 한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동료들한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해. 철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방 들어가. 철없는 게 아니라 내 꿈인데. 꿈? 꿈 가지고 밥 먹고 사냐? 현실을 봐, 현실을. 딸이 일어섰습니다. 팜플렛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현실만 보고 살았으니까 바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정말 현실이야? 아니면 그냥 아빠가 선택한 삶인 거야? 그리고 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수술실 문 닫히는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아빠 체면 아니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어쩌면 딸 말이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딸을 위해서 반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체면을 위해서 반대한 겁니다. 한 박사 딸이 미국 가서 미술사 공부한대요. 병원 복도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싫었습니다. 그것도 공부예요? 그냥 놀러 가는 거지. 동료들이 그렇게 수근거리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 대형병원 심장외과 과장의 딸이 미술사라니. 그건 제 이력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술실에서 저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뭐라고 하든 동료가 뭐라고 하든 환자한테 최선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딸한테는 딸이 아니라 제 체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게 더 부끄럽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보다 잘못된 이유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병원에 김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저보다 2살 위. 그 사람 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음대 가겠다고 했다가 아버지한테 반대당했습니다. 음악해서 뭐 해먹고 살아? 딸은 결국 의대를 갔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1년 만에 휴학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김 교수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한 선생, 자식 꿈은 존중해줘야 되나 봐. 나는 늦게 깨달았어. 지금은요? 음대 보냈지 뭐.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아. 딸이 날 보는 눈이.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수는 너무 약하게 나간 거 아닌가. 부모가 확고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딸은 다를 거라고. 제 방식이 옳다고. 시간이 지나면 딸도 이해할 거라고. 하지만 딸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은 다시는 저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둑판은 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팜플렛도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뭔가가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뭔가가. 수술 중에 실수를 하면 압니다. 칼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갔다는 걸. 그 순간 환자의 모니터 알람이 울립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알람이 울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제가 돈 낭비라고 한 그 순간 칼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간 겁니다. 딸의 심장에. 그날 이후로 딸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저녁에 집에 올 때도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제 서재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봐줘 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3시에 바둑판을 기다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춘기가 늦게 온 거겠지. 크면 다 그래. 조용해서 오히려 좋네. 병원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20살 넘으면 아빠랑 안 놀아요. 원래 그래요. 독립심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지.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밥을 먹으면서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하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하면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 그게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뭐야, 요즘 애가 왜 저래?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뭘 어쨌는데? 딸 꿈 짓밟아놓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꿈? 그게 무슨 꿈이야? 철없는 소리를.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딸의 닫힌 문 소리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거야. 나중에 딸이 고마워할 거야. 수술실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내버려 두면 환자는 죽습니다.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불편한 대화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바쁘니까 좀 있다가.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딸이 대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병원 쉬어요. 딸 졸업식인데. 내일? 안 돼. 수술 잡혀 있어. 수술을 미루면 안 돼요? 응급이야. 못 미뤄. 딸 졸업식은 평생 한 번인데.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니까. 생명이 우선이니까. 딸도 이해할 거라고. 졸업식 날 아침, 저는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70시간짜리 관상동맥 우회술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살았습니다. 저는 또 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수술복을 벗고 휴게실에 들어갔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였습니다. 졸업식 잘 끝났어요. 소영이가. 아빠 빈자리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실 조명 아래서는 신이었는데 딸의 졸업식에는 없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딸이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딸은 방에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영아. 네? 졸업 축하한다. 미안하다, 오늘 수술 때문에. 괜찮아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됐어요. 피곤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졸업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억지로 지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박 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간호사장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수술실 복도에서 오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으신데요? 박 사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답니다. 축하할 일 아니세요? 저는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네? 아들이 연락을 안 해요. 몇 년째. 친구한테 전해 듣고 알았어요. 왜요? 무슨 일이... 제가 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반대했거든요. 게임 개발자 된다고 했을 때 백수 되려고 그러냐고. 결국 대기업 보냈죠. 아들은 제 말 들었어요. 근데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날부터 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연락해보세요. 아드님한테.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그때 네 꿈을 지지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근데 그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저는 그날 박 사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내 딸은 다르니까.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박 사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 딸도 이미 떠나고 있었으니까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번만, 다음에는 꼭. 저는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수술만 끝나면, 이번 학회만 끝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그때 딸하고 얘기해봐야지.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수술이 있었고, 다음 학회가 있었고, 다음 응급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이번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가 지금 당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에서는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딸은 나중이었습니다. 환자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집을 떠난 건 25년 전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데 살아라. 집에서 다녀도 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독립하고 싶어요. 그게 딸이 제게 한 마지막 긴 대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떠난 건 제가 돈 낭비라고 한 그날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나기 훨씬 전에 딸은 이미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수술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4분 안에 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뇌가 손상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관계에도 골든타임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그걸 놓쳤습니다. 나중에라고 하는 사이에 4분이 지났고
4년이 지났고 이제는 15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딸은 지금 차로 20분 거리에 삽니다. 강남에서 송파까지. 신호 잘 받으면 15분이면 갑니다. 제가 응급수술 들어갈 때 병원까지 걸리던 시간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15년째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주소는 압니다. 명절 택배 보낼 때 어머니가 적어둔 걸 봤으니까요. 전화번호도 압니다. 핸드폰에 아직 저장되어 있습니다. 딸 소영. 가끔 그 이름을 누르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돕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안녕, 나 아빠야? 너무 이상합니다. 15년 만에 하는 첫 마디가 그거라니. 잘 지내니? 그것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잘 지내는지 안 지내는지 관심 없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묻는다는 게. 미안하다.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사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항상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딸 앞에서는 한마디도 확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명절 때, 택배가 올 때마다. 명절 아침이면 택배가 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상자, 한우 세트나 과일 바구니,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 아버지, 건강하세요? 소영 울림. 딸의 글씨는 예전 그대로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글씨를 예쁘게 썼습니다. 카드를 볼 때마다 손끝에서 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쓸 때 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라고 쓸까? 아빠라고 쓸까? 망설였을까요? 건강하세요 뒤에 뭐라고 더 쓸까? 고민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썼을까요? 최소한의 예의, 그것만 지키면 되는. 저는 그 카드를 버리지 못합니다. 서랍에 모아둡니다. 15년치 카드가 쌓여 있습니다. 가끔 꺼내서 봅니다. 글씨체는 똑같은데 뭔가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버지 건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한 줄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것만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카드조차 짧아졌습니다. 작은 메모지에 건강하세요 딱 4글자. 받는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이게 우리 관계의 전부입니다. 1년에 2번, 설날하고 추석, 택배 상자하고 카드 4글자. 저는 가끔 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갑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차를 세웁니다. 올려다봅니다. 몇 층에 살까? 어느 창문이 딸의 집일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보입니다. 어딘가 저 안에 제 딸이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를 재우고, 웃고, 울고, 살고 있습니다. 저 없이 15년째.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파트 경비실에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소영 씨 몇 호에 사는지 아세요? 한소영 씨요? 잠시만요. 경비 아저씨가 명단을 뒤적였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1호 상동 602호. 감사합니다. 저는 그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호 3동 602호. 저 위 어딘가에 제 딸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됩니다. 소영아, 나 아빠야.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차에 다시 올라탔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초인종을 눌렀는데 딸이 문을 안 열면 어떡하죠? 아니, 문을 열었는데 왜 우셨어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평생 다룬 건 심장이었습니다. 판막이 망가지면 교체하고 혈관이 막히면 뚫고 박동이 불규칙하면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런데 심장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는 이제야 압니다. 수술대 위에서 멎는 게 아닙니다. 소리 없이 아주 천천히 매일매일 조금씩 부서집니다. 명절 택배를 받을 때마다, 전화번호를 보다가 지울 때마다, 딸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돌아설 때마다 조금씩 부서집니다. 병원에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새벽마다 병원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일찍 출근했더니 복도 구석에서 우시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아닙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판사랍니다. 그럼 자랑스러우시겠네요. 자랑스럽지요. 근데 저는 판사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절 안 만나요. 몇 년째. 제가 전화하면 안 받아요. 제가 쓰러졌을 때도 안 왔어요. 왜요? 제가 평생 아들한테 한 말이 공부해라밖에 없었거든요.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런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어색해서 못하겠어요. 아들도 듣기 싫을 것 같고. 저는 그때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락해보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드님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할머니한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연락하면 돼. 딸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아빠는 안 변해. 아빠는 안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을 겁니다. 저 없이. 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딸이 장례식장에 왔었습니다. 12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딸도 제게 오지 않았습니다. 절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상주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나는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장례식에 딸이 올까? 온다면 어떤 얼굴로 올까? 안 온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죽어도 딸의 인생에 아무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택배만 안 오겠구나. 그것밖에 달라질 게 없겠구나.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잃으면 슬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했다는 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잃은 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요.
최선은커녕 최소한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더 아픕니다. 어제 15년 만에 서재 찬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그 바둑판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오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닫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다시 찬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바둑판을 꺼냈습니다. 바둑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둑돌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흰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끝에서 15년 전 그 일요일 오후가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 보리차 냄새, 딸의 목소리. 아빠, 여기 두면 안 돼. 집 먹혀. 저는 바둑돌을 판 위에 놓아봤습니다. 딱, 그 소리.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명료하고 정확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말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 그냥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바둑돌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흰 돌 180개, 검은 돌 181개. 수를 세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 수술 몇천 건, 논문 몇백 편, 학회 발표, 명이라는 타이틀? 아닙니다. 일요일 오후 3시, 딸과의 바둑.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모든 게 응급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판단하고, 지금 당장 결정하고,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반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나중에였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시간 내자, 나중에 사과하자. 그 나중에가 15년이 됐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심장외과 의사로 살았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수천 명의 심장을 고쳤습니다. 판막을 교체하고 혈관을 이어주고 박동을 되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딸의 심장에 상처를 냈습니다. 돈 낭비, 단 3글자로 제 딸의 꿈을 잘라냈습니다. 수술실에서 제가 배운 대로 신속하게, 확고하게, 되돌릴 수 없게. 수천 개의 심장을 고쳤지만 단 하나, 가장 중요한 심장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의사 생활하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수술이 뭐예요? 저는 대답합니다. 수술은 후회되는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밖에서는 최선은커녕 최소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진짜 후회입니다. 요즘 손이 떨립니다. 나이 때문입니다.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칼을 잡을 수 없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워합니다. 한 선생님 같은 실력이 아까운데,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가 정말 고쳐야 했던 건 수술로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메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바둑판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 아마 다시 꺼내지 못할 겁니다.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 딸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래, 가봐. 아빠가 응원할게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는 게. 왜냐하면 그게 제가 배운 전부였으니까요. 40년 동안 확신을 가져라. 주저하지 마라. 네 판단을 믿어라.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딸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제 판단을 밀어붙였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할 자격은 없습니다. 저처럼 살지 말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산 거니까요. 제 방식대로.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나중에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바빠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현실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로 20분 거리에 딸이 살지만 15년째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후회하냐고요? 후회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지만 후회한다고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관계는 수술이 아닙니다. 잘못 자른 걸 다시 꿰맬 수 없습니다. 한 번 놓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중에가 저처럼 15년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의 바둑판이 저처럼 찬장 속에 먼지 쌓이지 않기를, 여러분의 전화기에 딸이라는 이름이 저처럼 누를 수 없는 글자가 되지 않기를, 그것만 바랍니다. 저는 이제 81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딸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수술실의 신. 하지만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말해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발.